눈 떠보니 내가 보이스피싱 사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정상적인 회사가 결국은 다 알았던 거 아니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저는 10년간 검사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검사 시절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주로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소설이나 웹드라마 제목으로 이런 게 유행이죠. 눈 떠보니 내가 백작의 외동딸, 나도 모르게 재벌이 됐다고? 오늘 제 이야기의 제목은 이겁니다. 눈 떠보니 내가 보이스피싱 사범?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들을 보면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A씨는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달 카드값이 쌓여가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남편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이력서를 올리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단순 사무보조, 재택근무, 자료정리, 택배 접수 이런 키워드를 선택해서 이력서를 등록했는데요. 1시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무역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해외 거래 대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경력도 필요 없고 심지어 출퇴근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면접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락한 회사 담당자는 코로나 이후로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20분간 전화로 잡담만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석 달간 계약직으로 일을 해보고 결정한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회사로 출퇴근도 할 수 있는데 4대 보험과 각종 육아 관련된 복지가 빵빵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건 아이를 키우는 경력 단절 주부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조건이었습니다. 회사가 A씨에게 설명한 업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많아서 자금정산 업무를 외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씨 말고도 전국 각지에 이렇게 활동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세금하고 비용 처리 문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당시에 A씨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에게 한 건을 송금할 때마다 5만 원씩 수당으로 떼어주겠다고 했고요. 택시비와 식비를 실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배정되지 않는 날에는 대기수당도 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쁜 조건이 아니죠. 아니 오히려 좋은 조건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로 몇천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동정거리는 그런 주부의 상황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일에 5만 원을 준다고 하니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은 단순하고 간단했는데요. 아침마다 텔레그램에 그날의 일정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1시 수원역 앞 카페 빨간 조끼 입은 60대 여자를 만날 것. 오후 1시 안산중앙역 1번 출구 정장 차림의 50대 남성을 만날 것. 오후 3시 부천역 3번 출구 앞에서 파란 패딩 입은 20대 남성을 만날 것. 이런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면 보통은 중장년층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A씨를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디 은행에서 나오신 분이죠? 누구누구 과장님 맞죠? A씨는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담당자가 말하기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라. 그리고 대화는 길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담당자는 A씨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채무자에게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나중에 직원을 개인적으로 쫓아다니거나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아끼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럴듯하기도 하죠.
A씨는 쇼핑백이나 서류 봉투를 받아서 나왔고요. 근처 화장실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미리 알려준 것과 액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0 수령, 1200 완료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바로 답장이 오는 거죠. 답장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ATM기로 이동해서 김땡땡 명의 신한 무슨 계좌로 얼마씩 나눠서 송금. 그러면 이제 은행 ATM기로 가서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게 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또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의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A씨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자는 전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금이 끝나면 다시 ATM 영수증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보내게 됩니다. ATM기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뜨도록 되어 있는데요. A씨는 습관적으로 읽지도 않고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왜 회사의 돈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내는지, 거래처라고 하면서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이 가는지, 그리고 이따금 보이는 이 외국인들의 이름은 또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라도 하면 윗사람은 만능 멘트를 던지면서 막아버리곤 했습니다. 세금 처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부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씨는 이 회사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건당 수당에다가 택시비와 식비를 더하고 또 버스를 타고 밥을 안 먹으면 한 번에 10만 원은 좋게 벌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화성 갔다가 오후에는 안양 갔다가 퇴근 직전에는 저녁 때 성남까지 돌면 30만 원 가까이 버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일주일째. 그날 A씨가 수거한 현금은 무려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소 근처 은행에 무인 ATM기 부스로 들어갔는데요. 평소처럼 현금을 꺼내고 무통장 입금을 시작하려는 찰나 형사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누구누구씨 사기 방조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도중에도 A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자기가 취업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수거하고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걸 알게 된 A씨는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아이 엄마의 실수로 인해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누군가는 노후자금 3천만 원을, 누군가는 퇴직금 5천만 원을, 그리고 누군가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날리게 되었던 겁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 자리에서도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라는 말만 외쳤고요. 아기 엄마라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검찰에서도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 인정하고 기소해서 재판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됐지만 국선 변호사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친정 가족들이 없는 돈을 털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줬고요. 변호사는 A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열렬히 주장했지만 판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싶다면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A씨를 무슨 연쇄살인범처럼 악독한 범죄자 취급하면서 가차없이 신문했습니다. 그 사무실에 실제로 가본 적은 있느냐? 사원증 있느냐? 근로계약서 있으면 내놔봐라. 도대체 왜 정상적인 회사가 거래처 대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받겠느냐? 당신도 결국은 다 알았던 거 아니냐? 알면서 수당에 눈이 멀어서 모른 척한 것 아니냐? 예전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결국은 A씨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 권고는요, 말이 권고지 그 실질적인 의미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아기 엄마니까 실형을 선고하고 싶지 않아서 판사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합의를 해와라 라고 강력하게 알려주는 거죠. 결국 A씨 가족은 전셋집을 빼고 이 보증금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피해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부를 변제할 수는 없었지만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는 순간 A씨는 주저앉아서 엉엉 통곡을 했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아서 안도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의 무지와 경솔함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뻔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드문 사례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사례를 1년에도 수십 건씩 봅니다. 검사 시절에는 수백 건씩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모습은 어떤가요? 해외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를 돌리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 내가 처음부터 범죄 조직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주부, 휴학생, 대학생 또는 정년퇴직자 등 아주 평범하고 모범적이고 또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 범행의 모든 단계를 아주 잘게 쪼개고 그걸 모두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는 사람, 피해금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사람, 계좌를 제공하는 사람, 유심을 개통해주는 사람, 그리고 대포폰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고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조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인 조직이 피라미드형으로 되는 것과 달리 이 점조직의 경우에는 범행이 포착되더라도 윗선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하위 조직원 한두 명만 잡히고 끝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서 피해도 줄어들 것 같지만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하면서 오히려 범죄 건수와 피해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무려 5,878건이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무려 1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당 피해액도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1,588건, 그리고 피해액은 무려 1조 1,3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인 것이죠. 이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요즘은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 법원은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위 조직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하위 조직원들이 없어져야만 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뿌리 뽑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선고입니다. 그래서 이 송금책이나 수금책에 대해서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사기방조 혐의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 은닉죄, 돈 세탁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범죄단체 조직죄, 옛날에 조직폭력배들이 조직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죄명까지 붙여서 구속을 하거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가짜 문서를 교부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일 휴대폰 개통을 도와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추가가 됩니다. 통장을 쓰게 해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쓰기 위한 대포통장을 직접 개설해서 건네줬다면 이때는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가 끝도 없이 불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인 또는 가족, 친구, 친척,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신용정보 등록 여부 등입니다. 담당자 명함을 받아서 공시된 대표번호로 걸었을 때 실제로 명함에 기재된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아주 통상적인 절차,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그리고 채용 확정과 근로계약서 작성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사 나 많이 들어본 회사인데 아는 회사인데 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도용해서 조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대표님께 인사하세요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놓고 막상 간다고 하면 그날은 대표님께서 하필 출장 가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실사의 중요성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인지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반복 작업만 하는데 하루 수십만 원씩 준다든가 현금으로 돈이 오간다든가 그리고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이나 익명 카카오톡으로 주고받는다든가 아니면 업무 지시 중에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라, 택시만 타라, 마주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나 다른 직함을 사용하라라는 지시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이렇게 주고받은 업무 대화를 그날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폭파하라는 지시도 하는데요. 이때도 정신을 번쩍 차리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유심을 개통해서 택배로 보내라고 한다든가 수십 개의 휴대폰을 택배로 받아서 집에서 전원을 켜고 끄는 일을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통장과 신용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버스 택배로 보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리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이런 일에 연루되어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그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나도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피해자다 라는 말만 외치시다가는 A씨처럼 낭떠러지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 일하던 시절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첫 알바를 구하려고 했던 25살의 복학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의 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아가는 아주 악독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잘 살피세요. 이 순간적인 직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1명을 줄이고 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을 줄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아란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